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계약 만기가 임박한 세입자 분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고, 또 돈을 돌려주어야 할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전세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것이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세와 집값 폭락 그리고 경제 위기, 물론 조금씩 영향들은 있겠지만 얼마나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할 내용인지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전세 확산, 이것이 집값 폭락 또는 경제 위기의 도화선일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역전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값 폭락이나 경제 위기의 시작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전세 부채 규모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대 김세죽 교수와 또 주택금융연구원 고재원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 부채 규모가 약 7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세 부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는 전세 보증금이 곧 부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가진 총 전세 부채가 750조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이 가운데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 대출, 전세 자금 대출로 금융기관에 빌린 자금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세입자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값이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이 현상이 1997년 언제죠? 외환위기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집값 폭락 경제 위기의 시작일까? 이 결론 먼저는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본이 없이 돈이 별로 없는데 갭 투자하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갭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전세금을 끼고 사는 것인데 이 전세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갭 투자자들은 방법을 찾기 힘들겠죠. 또 이 악덕 갭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 악덕 정말 나쁜 갭 투자자들인데 간혹 신문에 나오죠, 뉴스에. 뭐 수백 채의 전국에 이 갭 투자를 하고 뭐 이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저쪽 맞고 이제 그것들이 점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뭐 수백 채 가진 이 악덕 갭 투자자가 당장에 자금 경색이 급하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경매를 이용해서 이 세입자들을 또 두 번, 세 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뭐 상세한 또 다른 기사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자본이 부족한 이런 갭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제 직접 타격이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계형 집주인, 예를 들면 여유집 하나 달랑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뭐 월세도 받고 또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다른 은행 이자도 받고 등등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역전세가 확산되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타격이 있겠죠. 당장에 돌려주어야 할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은행권은 문제 없나? 원래 이제 금융위기의 가장 본질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은행권. 그래도 뭐 은행권은 문제 없나?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9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전세가 계속 확산되면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 분들이 그 돈을 결국 전세 자금 대출
대출을 해준 은행에 타격이 있겠죠. 만약에 세입자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행편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90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은행권 금융 쪽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역전세로 인한 영향은 한 90조 원 정도 된다. 이 90조 원 정도 되는 전세자금 대출에서 지난해 보정사고가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에서 한 90% 정도는 뭐 서울신용보증 이런 등등의 공적 보증을 안고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료를 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전세자금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사고가 터진 금액이 지난해 1607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지난해 즉 2017년 398억 원에 비하면 약 4배 정도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그냥 대출하지 않고 이 보증기관들한테 90% 대위 변제를 시키고 결국 이제 보증으로 커버하고 은행 손실은 한 10%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는 겁니다. 10% 정도에. 자, 이런 보증기관들이 어디냐?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이런 등등이죠. 그러니까 정작 이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문제는 거의 없다. 은행 손실 10%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보증사고 금액 지난해 1607억 원의 10% 160억이라 하더라도 은행 전체이니까 아주 미미하죠. 또한 돈을 공짜로 빌려주지 않았죠.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대출 이자를 받았죠. 등등을 감안하면 뭐 은행권의 손실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역전세난의 실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대비인데요. 2017년 1월 대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보면 경북 뭐 마이너스 8%, 충남 마이너스 7%, 뭐 세종, 충북, 제주, 경기, 강원, 부산, 인천 뭐 등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이 하락했는데 가장 많이 하락한 곳들이 있습니다. 보면 울산 무려 13.63%인데 그 가운데서 북구, 울산 북구는 20%가 넘는 이것은 IMF 바로 후에 20% 전세값 하락이 있었던 경우와 똑같습니다. 더 심한 지역은 경남입니다. 경남 전체적으로는 울산보다 조금 덜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11.29%. 그런데 그 가운데 거제도는 무려 34.98%. 완전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전세값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뭐 울산은 현대중공업 등등의 조선단지, 또 경남 거제는 마찬가지로 조선단지. 이 조선단지의 이제 영향이 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이 하락했지만 그 정도는 다들 이렇게 다르고 특히 울산 경남 그 가운데 조선업 밀집 지역들, 조선업 근로자 밀집 지역들이 훨씬 영향이 컸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은 그러면 우리가 역전세난의 이제 실상이 어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경기도 28개 도시 가운데 4분의 3인 21개 도시가 이제 전세값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6% 정도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양호한 편이죠. 인천 거의 전세값 하락 미미합니다. 0.26% 정도 하락이 있었네요. 자, 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8%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앞에 페이지에서나 지금 페이지에서나 전세값 비교 기준은 지난 2년 전입니다. 즉 2017년 1월 기준, 2017년 1월 대비 2019년 1월 기준을 보니까 서울 평균은 오히려 1.78%
전셋값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 4구는 떨어졌습니다. 강남 4구 어디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전체적으로 평균 0.8이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 가운데 서초구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86, 송파구는 마이너스 0.88. 특히 지난해 10월 달과 비교해 보면 1.48% 강남 4구가, 그러니까 이제 전세값 하락은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전세값 하락 속도는 조금 빨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전세값 얼마나 떨어졌나? 우선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있는 두 군데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잠실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는 전용 85.8, 전용 85.8이니까 약 한 뭐 전용 26평 정도 됩니까? 2년 전 2017년 1월 말에 8억 5천만 원 전세가 했다는데, 올 1월 달에 7억 8천에서 8억 한 3천만 원 정도. 얼마 떨어졌습니까? 약 한 7천만 원 정도 떨어졌네 이거죠. 자, 반포자의 아파트 서울 서초구에 있는 2년 전 1월 말에는 8억 4천에서 8억 8천 5백이었는데 지금 2019년 1월에는 8억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교하면 2년 전 전세 보증금 최저 가격 8억 4천만 원 비교하면 한 2천만 원 떨어졌고, 최고가 8억 8,500에 비교하면 약 6,500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집값이, 전세값이 하락하면 이게 집값 폭락으로는 어떻게 연결될까? 자, 전세값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나오죠. 역전세난이 나올 때 이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하거나 또는 급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 자, 이런 프로세스인데, 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전세값 고점이 집값 고점하고 비슷한 시기, 즉 2017년 7월 달 이 전세값이 고점이었다고 합니다. 상투. 이 전세값 고점이 2017년 7월 무렵이었다고 하는데, 이 2017년 7월 무렵에 전세값 고점이 만기가 되는 것이 올해 7월이죠. 2년 만기. 그래서 이제 썸머 리스크, 즉 여름 위기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전세 리스크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정말 이 역전세가 집값 폭락이나 경제 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이 확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전세값 20% 하락의 경우, 왜 전세값 20% 하락의 경우를 잡았냐면 IMF 직후 전세값 20% 하락이 되었기 때문인데, 자, 이 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8년 지난해 6월 기준인데요. 이 이제 동그란 그림에 네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섹터를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47%는요. 첫 번째 가장 완전 여유. 이 완전 여유라고 하는 것은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아무리 전세값이 떨어져도 그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으로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가구가 완전 여유, 이게 47%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임대인 입장, 임대 가구의 전체 한 47% 정도는 전세값이 떨어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반환이 가능한 세대. 자, 두 번째는 여유인데 그림에서 보면 31.4%예요. 뭐냐면 떨어진 만큼의 금융자산, 즉 20%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한 20% 정도는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20% 떨어진 것만큼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돈을 보태서 지금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사람, 이 가구가 3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와 31.4%를 합하면 78.4%는 전세값이 20% 하락해도
이렇게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있다,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는 담보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이 세대 가구들, 전세담보대출을 받, 즉 금융자산에 여유가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세 번째 분들보다 더 심합니다. 자, 세 번째 담보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비율이 14.5% 정도이고요. 마지막 이 신용대출을 받아야 주택담보대출도 모자라서 신용대출 등 각종 다른 대출을 동원해야 비로소 반환이 가능한 가구가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7.1%가 가장 문제인데, 그런데 이 이제 지난해 우리가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뭐 DSR 등등 하면서 뭐죠? 신규 대출이 2주택자 이상은 신규 대출이 거의 어려워졌죠. 자, 이 전세를 낸 사람들은 다 주택이 두 채 이상이죠, 그죠? 한 채는 내가 살고 또 다른 채는 다른 가구는 다른 집은 전세를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이 가구 이상은 신규 대출이 불편하기 때문에 따라서 담보대출도 불편하다. 따라서 이게 3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합산하면 14.5%와 7.1%를 합산하면 21.5%가 되는데, 이분들은 대출이 안 되면 결국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집을 팔아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파는 것은 여유 있게 파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급하게 파는 급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역전세 리스크가 조금 전에 이제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현재 보는 이 정도 가구의 비율에 이런 역전세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 아파트는 투매 가능성은 어떨까? 한번 보면요. 서울 전셋값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2년 동안 2017년 1월 대비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적으로는 1.78%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임대주택 등록자의 4분의 3은 서울 수도권에 삽니다. 자, 수도권, 경기, 이런 경기 쪽에 전세가 하락률도 뭐 한 마이너스 3%대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양호한 수준이죠. 또 서울은 1.78%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만 전체적으로 양 0.82% 정도 하락했고, 또 더구나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48%로 하락폭이 확대되는 부분이 걱정일 수 있지만, 이 지역들은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이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설사 전세 하락폭이 이보다 더 확대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게 투매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계속 이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죠. 뭐 경매 유예 제도 연장을 한다든지 역전세 대출, 또 뭐 세일앤리스백 가입 대상 확대, 생활 안정 자금 한도 및 대상 확대, 뭐 이것 하나하나들은 한번 또 별도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내용들인지. 가장 뭐 최근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역전세 대출이나 생활 안정 자금 한도 상향, 또 대상 확대, 이런 등등입니다. 또한 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역전세로 인해서, 즉 깡통 전세로 인해서 당장의 금융기관이 입을 손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금융권 손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렇다면 금융 시스템의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자,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서울 집값은요, 인정해야 될 것은 서민은 절대 못 삽니다.
대출 왕창 끼지 않고는 뭐 강남 또 강남권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서울 강북 쪽만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은행 빚 내지 않고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이 바로 서울 집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은 절대 못 산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이야기했죠. 아직도 서민에게는 비싸다. 자, 2017년 초에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12억 했다고 합니다. 현재 17억이에요. 현재 17억. 그런데 지난해는 이게 20억 했네요. 그러면 지난해 기준 3억이 빠졌는데 2017년 초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도 5억 더 비쌉니다. 5억이나 더 비싸죠. 정부가 제가 지난번 뉴스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집값 안정의 기준 가격을 2017년 초로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2017년 초 수준으로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12억인데 그것을 살 수 있는 서민이 있습니까? 이미 서민은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권역에 산다 그러면 강남권역의 서민의 평균 자산은 한 뭐 얼추 20억, 30억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은 절대 못 사는 이 서울 집값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17년 초 수준까지 쉽게 떨어진다, 빨리 떨어진다. 그것은 저는 그다 그 가능성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전세값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표를 살펴보았던 잠실 엘서가 2년 전 대비 7천만 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7천만 원만 생각하면 많죠. 반포자이는 2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2년 전 전세 고점과 저점을 비교할 때 이것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몇 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현재 전세값을 보면요. 잠실에서 비교 대상인 이 이제 아까 표에서 보았던 게 전용 26평인데 7억 8천에서 8억 3천 정도 합니다. 전세값이. 또 반포자이 아까 표에서 보았던 것이 전용 18.15평 정도 되는데 이게 8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값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세값 주고 살 수 있는 서민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실에서 뭐 강남권 전세가 이 정도 떨어졌다. 7천만 원, 뭐 몇천만 원 떨어졌다. 이것은 뭐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한 특히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거의 한 1회 정도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는데 파월 의장이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겠다. 그것을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올해 금리 인상을 미국이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 올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아직 내릴 수는 없죠. 왜? 이 금융 시스템 특히 가계부채 또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릴 수는 없지만 한국을 제외하는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인도 이미 내렸고요. 또 뭐 브라질 또 중국 등등의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주 낮췄기 때문에 특히 신흥국에서는 통화 정책을 운영하기 아주 여유로워진 거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값 하락을 크게 또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 많이 침체되어 있죠. 이것이 물론 가계부채하고 맞물리면서 또 최근에 이런 전세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영향은 주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금융위기로 바로 연결된다든지 그런 일은 아주 희박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세값 하락 때문에 걱정을 더해가면서 이것이 심지어 우리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재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구체적인 팩터,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현실은 한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또 집값의 중심은 서울이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과 지방의 집값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는지는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전세값 하락이 과연 서울 또 조금 더 확산하면 수도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 그것을 제대로 살필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뭐 금융 위기 이런 등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또 돈 파는 가게 공유하면 이게 더 좋다. 그래서 공유하기,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02-530-0153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셔서 1대1 채팅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조금 더 도움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